자, 오늘 두 번째 포커스는 이제 북한 얘기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북한이 러시아에 3만 명을 추가 파병을 했고 연간 이로 인해서 1조 4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일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뭐 상당한 어떤 이 수익원을 하나 확보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한 15,000명 정도 파병한 걸로 뭐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 2배 정도를 파병을 한 거니까 이로 인해서 1조 4천억 정도를 벌어들인다. 그 시간이 갈수록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의존도 이런 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또 좋은 일은 아닌 거죠. 이 동북아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그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북한이 돈 좀 벌고 있네.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규모예요. 1조 4천억이라는 규모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병으로만 그런 거고 그 외에 추가적인 뭐 전후 복구 문제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실전 경험을 쌓는 거 포함한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면 거의 북한이 얻는 이익이 아마 상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북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파병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네. 지금까지 파병한 인원 1만 5천 명만 따져도 음. 연간 7천억 원 정도는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후복구 근로자 파견, 네. 그리고 러시아의 재래식 포탄과 이제 대포 같은 거를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하. 이런 자금까지 다 합치면은 28조 원에 이제 이르지 않느냐 이런 추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28조 원. 예, 북한이 이제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이 4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1년 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거의 4분의 3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 진짜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연간 식량으로만 따져도 6년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이 돈으로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이나 특권층들의 사치품 수입 등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심했던 경제난이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파병 규모도 늘어났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추산한 금액은 전사자 위로금 같은 이제 비용들은 별도 비용으로 추산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보다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그런 계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파병 그리고 무기 수출이 거의 국가 기간 산업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셈이네요, 정말. 이 최근까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은 거의 뭐 해외 코인 거래소들에서의 자금 탈취나 네. 뭐 해킹, 마약 판매, 뭐 그리고 무기 밀매 등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국제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실제 이거를 이제 현금화하기는 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걸 현금화하려면은 뭐 암시장이나 네. 다른 국제 범죄 조직, 국제 테러 조직들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금화 자체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그거에 비해서 이번 파병 그리고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와 공식적인 상호 원조 조약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 러시아 정부도 이게 자국민을 징집해서 전쟁터에 세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러시아가 지금 뭐 지급을 지연을 하거나 미루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경제가 앞으로 대러 파병이나 무기 판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금의 구조가 러시아로서는 자국민들 피해를 줄이면서 또 북한으로서는 또 파병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서로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사실상 지금 전시 경제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북한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완전 전시 경제로 바뀌는 게 아니냐. 결국엔 이게 북한의 호전성을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핵 문제, 핵 개발이 이미 고도화 단계로 들어가고 다양한 이른바 투발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실전 경험과 러시아의 밀착,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안보적인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북한 하면은 중국과의 그 혈맹의 관계, 중국의 의존도가 뭐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서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러시아 의존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뭐 지속이 될까요? 어떨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한 33조 원일 정도로 사실상 북한 GDP의 거의 대부분이 네, 이제 대중 수출에 의존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코로나19 이후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이게 20조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이건 북한 내부에서도 좀 대중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과 교역에 제한을 좀 걸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중국과 관계도 많이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중국도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로의 파병, 무기 수출 비중이 커지니까 네, 대러 교육 비중이 갑자기 엄청 확대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대부분 파병이나 무기 수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 대러 의존도가 더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이제 전쟁이 올해든 내년 안에든 단기간에 이제 종결이 된다면은 네, 앞으로 이 교육 규모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건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군인이나 근로자 파병, 포탄과 무기 수출 등을 제외를 하면은 원래 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교역하던 물품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되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 그거잖아요. 그 러시아의 그 벌목공 보내서 그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저기 하고 벌목하고 했던 그런 벌목 무역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완전 히 형태가 달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중교역의 한 3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 모두 이제 대부분의 수출 형태를 보면은 원자재를 중국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해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이제 양국은 서로 교역할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전쟁 이후 상황은 이제 과연 러시아가 중국을 대신할 정도로 북한의 제일 교역국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은 좀 지금과는 또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이 혈맹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뭐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흐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뭐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기억이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이 바라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중국의 현재 입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이제 장악력이나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제 지금 세 나라의 관계가 좀 많이 미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표면적으로 그걸 드러내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중국은 좋든 싫든 간에 두 나라와 관계 악화가 되면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이 될 수 있고 네, 또 세 나라가 함께 지금 미국 서방과 대결을 하고 있는 구도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금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칫 이제 중국이 북러 관계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북한이 조금 더 엇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오히려 좀 자꾸 간섭하고 이러면 더 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그래서 러시아랑 완전히 밀착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교역을 더 줄인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제력을 아예 잃게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북극 항로의 활성화입니다. 아하, 예,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구 온난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네, 북극 항로가 거의 1년 내내 상시 항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겨울철에도 별 이상 없이 배 운항이 가능해지면은 이제 러시아, 중국, 유럽을 연결하는 이제 직항로가 새로 생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중국, 우리나라 동해안, 연해주로 연결된 이 항로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북한이 놓여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러 간 밀착 관계를 중국이 과도하게 간섭할 경우에
이 북극 항모에 북한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아, 이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은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선 함구를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계산 하에서 별다른 지금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또 이른바 신냉전구도 비슷하게 북중러가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서방 전선과 맞서는 이런 또 상황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북한의 대러 의존도가 심화된다. 이러면은 우리 그 대한제국 말기처럼 이 동북아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이 각축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러시아는 우리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잖아요. 주로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 보고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비핵화 문제 힘 좀 써라 막 이런 얘기 했었고,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중요한 어쨌든 하나의 이 플레이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쪽 그 동북아 정세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앞으로의 전망 흐름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네, 북한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에 굉장히 의존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한반도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는 네.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경을 러시아를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하나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전에 대북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제 미국, 중국 양대 세력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었다면은 러시아가 이제 새로운 세 번째 플레이어로 나서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러시아도 동북아 문제에서 굉장한 발언권을 가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러시아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서부 전선 지역이 하나가 생겨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나토 국가들과는 유럽에서 전선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전쟁 이후에 여기서 뭐 추가 확전을 하든 무력 도발을 하든 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동유럽 지역의 안보만 걱정을 하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동북아에서도 이제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양쪽을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네. 이전에도 러시아는 뭐 북한하고 국경을 마주하긴 했으니까 동북아 문제 당사국이긴 했지만 북한과 교류나 접점이 크지도 않았고 이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중국의 일임하는 그런 형태였기 크게 때문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안 그래도 지금 새로 활발한 대북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는 열려 있다고 지금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국엔 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전개가 되면서도 또 중국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이제 대북 협상 문제를 꺼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어떤 변수가 될까? 이게 지금 새로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동북아 전세 그리고 한반도 전략 전체의 난이도가 한층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련해서 볼 때 이 북한의 이 핵의 고도화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밀착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했다라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오판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리의 안보를 정말 더욱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우 기자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추가 파병을 통해서 연 1조 4천억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합치면 28조 가까운 수익을 얻어서 북한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